자, 최근 우리 이제 282페이지요. 3절 포트폴리오.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뭔가 하면은 각각에 있는 투자 대상들마다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예, 이런 말 보자고 이제. 최선의 투자되는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중요한 건 우리 항상 투자에선 이 건물 투자했을 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지. 이 기대수익을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첫 번째 맨 먼저 이 기대수익을 어떻게 산출할까 봐보자고요. 기대수익. 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보죠. 기대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이죠.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인데, 우리 아마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은 분명히 확실한 수익이 아니라 불확실한 수익이죠. 그래서 중개업자 3명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학원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말한답니다. A, B, C가 있으면 A는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올 걸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6% 정도. 그러면 자, 이 세 개 있는 수익의 수익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기대수익을 근거 기준 삼을 가는 거예요. 하는데 설마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간 뭐 있습니까? 뭐 이거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 아마 선정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요 나왔던 수익 중에 뭐 있습니까? 평균적인 수익을 통해서 아마 잡을 것 같아요, 봐서는. 그런데 기대수익 산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항목이 3개니까 3에다가 8, 그 다음에 6. 이래서 평균 8%? 이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보편 수익이.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요, 우리 여기 있는 이 동네에 부동산 경기가 있죠. 매년마다 똑같이 3분의 1씩 나온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자, 나오는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요. 이렇게 해볼게. 다시. 기대 수익은 좀 중요하니까 이게 시험에 가끔 태어납니다. 계산 문제가. 자, 다시 해볼게요. 만약 창원 지역이 호황일 때, 그 다음에 불황일 때, 그 다음에 평소와 같은데, 자, 평소와 같을 때, 다시 합니다. 이럴 때 보니까 호황일 때 이 건물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12%고 얘가 10%고 얘가 뭐 있습니까? 8% 된다 치보자고. 근데 아까 했듯이 이 건물의 예상되는 수익을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결국 이건 평균 10% 나오겠다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왜? 만약에 예상되는 수익을 10% 잡으면 결국은 이 호황과 불황과 평소가 나올 확률이 결국은 매번만 똑같이 3분의 1씩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거든. 분명히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기대수익을 잡을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을 먼저 산출해 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수익이고 그 다음에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이 될 확률이 보니 한 60% 되고 평소와 같이 될 확률이 30% 되고 얘가 10% 정도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보편적 기대수익은 무조건 이걸 꼽혀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이 꼽의 방식, 꼽을 꼽혀주는 건데 이 퍼센티지에 꼽혀주는 방식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끔 10% 곱하기 10% 하면 결국은 느낌이 자꾸 이걸 생각하면 꽤 많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오해로. 근데 실제 볼까 이걸 환산해보면 얘는 0.1, 요 0.1 되지. 이건 0.01이니까 1%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얘를 바꾸면 쉽지 않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라고. 한 개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한 개만 이렇게 환산해버려. 환산을.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없다 생각하고 10 곱하기 0.1은 1이지.
요 붙어 있지.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계산할 땐 좀 편리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확률을 갖다 제가 이 환산해 볼게요. 얘가 0.6, 0.3, 여기 0.1이죠. 그래서 이건 7.2%. 요건 뭐 있습니까? 3%. 얘는 0.8이죠. 요걸 다 대보니까 11%나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항상 기대 수익을 산출할 때 이 말 좀 기억하셔야 돼요. 평균을 통해서 하는데 가년 산술 평균을 통해서 할 것인가 가정 평균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에 했듯이 이렇게 세 개 합쳐서 그냥 3을 나눴죠. 그죠? 이게 산술 평균이에요. 자, 따라서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부동산학에서는 어디든지 평균이 딱 들으면 산술 평균 설명이 다 틀려. 전부 다. 왜? 부동산이 현재 있는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경기 좋을 때 나쁠 때 확률이 다 틀리거든. 그래서 몽땅 항상 가중 평균한다. 이 말 좀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이 수익은 앞으로 이만큼 나오겠다라고 예상되는 수익이지 실제 수익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예상된 기대 수익과 그다음에 실제 수익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 오차가 거기 뭐죠? 아까 했던 뭐요?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대 수익을 산출한 그 반대 것을 뭐 산출해야 됩니까? 위험도 측정한단 말이게. 위험 측정 방식 아까 했던 게 있죠, 그죠? 뭐뭐 있습니까? 예,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통해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 변이 계시면 넘어갑니다. 지금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요거 할 거예요. 다시 해볼게. 자, 논리를 먼저 이제 설명합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건물이 이렇게 보죠. A란 건물과 B란 건물과 C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C 빼버리고 A 건물에 B 건물의 기대 수익이 둘 다 이렇게 나온다면 단순히 이거 봤을 때 결국은 B를 선택하겠다, 그죠? 수익이 높으니까. 근데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어느 거 선택할래 했을 때 애매해지는 거죠. 다시 이러지 말고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보니까 우리 뭔가 하면은 저축하는 거고 여기에 부동산을 산다 해보자. 부동산. 그러면 저축성 금리 10%고 부동산 이 수익이 12%면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이건 막막해진다고. 탁 선정 못한다고. 왜 그러냐? 요건 예상되는 수익이죠. 그러면 분명히 실제라는 수익이 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뭡니까? 기대 수익과 뭘 고려한다? 위험을 고려한다고. 만약에 자 이렇게 볼게요. 기대 수익 같으면 위험이 얘는 2% 이게 뭐 있습니까? 4%면 당연히 A 선택하겠지. 그죠? 또는 위험은 같은데 얘가 12%는 당연히 이거 선택하겠다죠. 네. 그러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중에서 딱 한 개 선택할 때 항상 수익만 보지 않고 그 반대 뭐 보는 거지? 위험도 본다는 거예요. 이 둘 다 고려해서 이제 투자 대상 선택하는데 선택의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방법. 평균 분산법.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분산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개를 구분시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자고 이제. 투자할 때 우리 항상 관심 있는 건 일단 우리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법률상 하자가 없고 기술상 하자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제 측면 좀 따져보는 거예요. 보는 게. 이 평균이 뭐냐? 평균이 이 평균이야. 이게 뭐죠? 기대 수익이라고.
분산이 뭐냐? 여기 뭐라고? 위험이라고. 아, 이 말이네. 평균 분산 원리는 그 투자 대상이 갖고 있는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과 뭘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 주는 방식이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투자 대상이 이겁니다. 예상되는 수익과 그다음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축과 주식을 봤을 때 수익도 그 수익이 기대 수익이지. 수익도 보지만 그 반대가 위험도 항상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있죠.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뭡니까? 집중 취한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을 뭐 한 곳에 몰빵하는 방식이라고. 자, 반대로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 말 뜻이 뭐냐? 자금을 여러 곳에 모은 겁니까? 분산 취한 방식이 곧 이게 포트폴리오 쉽게 말해서.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다시. 평균 분산론은 무조건 한 곳만 집중 취한다 이 말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분산은 다시 포트폴리오 여러 곳에 자금을 분산 취한 방식인데, 자, 요 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제 실제 갑이란 투자 대상과 을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갑은 A 투자 대상과 B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각 투자 대상마다 뭘 구합니까?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수익이 실제 수익과 차이가 있냐 없냐 뭘 한다고요? 위험을 측정해 본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여기에 평균, 여기에 분산이 되죠? 그래 하시면서 자, 갑 같은 경우는 A가 얘가 10% 정도 수익이 나고 얘가 12% 나올 것이고, 위험을 보니까 얘가 현재 뭐 있습니까? 2% 돼 있다 가정해 보자고. 근데 모든 투자에서는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다죠. 얘가 10%고 얘가 12%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때 뭐 있으면 얘가 보니까 2%고 얘가 위험이 4% 이렇게 나오는 경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평균 분산 원리는 평균의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에 분산을 통해서 투자 대상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 딱 한 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수익적인 측면 뭐 선택합니까? B지. 위험이 같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B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앞에 있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이건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때 우리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 대한 B는 투자 대한 A를 지배한다 이렇게 쓴다. 쓸 때 지배란 건 선호된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런데 밑에 있는 을 같은 케이스는 수익은 뭐합니까? 높은 B이고 위험은 낮은 뭐 있습니까? A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하게 돼 있는데, 수익적인 측면은 뭐 있습니까? B를 하겠지만 위험적인 측면은 A를 하게 돼 있다죠. 이때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나중에 좀 다르게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 이랬습니다. 오류. 물론 다음에 가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그건 그때 보시고. 여기는 해결책이 뭐 있냐? 곧 그게 뭐요? 포트폴리오라고.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자 이 원래 포트폴리오 할 뜻이 뭐예요? 자금이 내가 현재 자 이렇게 볼게요. A, B 있으면은 이런 거요. 다시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현재 만약에 을 같은 케이스 보니까 A한테 B가 있으면 자금을 A한 자금 100% B한테 투자 안 하고 투자할 때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있습니까? A는 투자 안 하고 B에 100% 다 투자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이건 약간 어떤 만약에 위험보다 수익을 저런 분은 분명히 저기 있는 B를 할 것 같아. 그죠?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면 A를 투자할 것 같아.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한쪽에 투자에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 되죠. 얘한테 뭐 20%, 80, 그러면 뭐 50,
50, 뭐 60, 40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금을 갖다 이렇게 분산한 거지. 이게 분산 투자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요. 오늘 같은 케이스는 A만 A, B만 B 한 곳에 투자할 때 너무 뭐 있습니까? 한쪽이 이런 위험이나 수익이 좀 달라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을 여러 개 분산 투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분산 투자의 목적이 뭐냐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목적. 자, 다시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런 건 전체 어떤 스토리가 중요하게 스토리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282페이지 보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자,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예, 갈로 1번 평균 분산 결정법 어휘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자, 얘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예, 셋째 줄이죠.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 결정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갈로 1번은 가끔 시험 나옵니다. 기대수를 측정해 주는 방식이 뭐냐 가끔 나온다고. 나오면 우리 밑에 그 연습 문제 있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무조건 아까 했던 방식이요. 수익률과 발생될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올려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측에 갈로 2번 위험이란 건 우리 아까 했지만 두째 줄 분산과 표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건 계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 다음 갈로 3번 요 지배 원리 말뜻이 뭐냐 묻는 거예요. 지배 원리. 자, 기대 수익 같으면 자, 요거 묻는 거 해볼게요. 자, 요 보세요.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뭐요? 낮은 거 선택하겠지. 그죠? 또 위험이 현재 같으면 기대 수익이 뭐요? 높은 거 하겠지. 이럴 때 보통 뭐랍니까? B가 A를 지배한다는 말 뜻이라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런 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뭐라도. 자, D장 가보겠습니다. 자, 갈로 2번 평균 분산법의 결정 분산법의 한계. 내용 보니까 기대 수익률 위험 모두 어느 한쪽이 투자율이 높다면 지배 원리에서 투자 대안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 쭉 있지만 마지막 방식이 있지. 포트폴리오 이론을 갖다 고려한다. 요거 하시라고. 이 말이죠. A와 B 둘 중에 보니까 한쪽이 위험도 수익이 높으면 절대 평균 분산법의 선택이 곤란하더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오래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갈로 3번, 갈로 4번 그냥 통과하라고. D장 가볼게 이제. 예, 286페이지 포트폴리오. 이건 100% 시험 나오는데. 자, 보자고 이제. 이 말이요. 여러 곳에 자금을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위험을 제거 또는 뭐 할 목적이에요? 감소시킬 목적입니다. 감소. 자, 일단 네, 다시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의미 아셔야 돼요. 아까 했지만 이렇게 한쪽에 집중 취할 수 없는 거지. 자, 지금 오히려 이 포트폴리오 전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말뜻이 뭐냐 이거 해보자고. 이걸 사람들 자꾸 분산이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할 때 뭔가 5대5라는 생각을 자꾸 생각하거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 아까 보니까 A와 B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대 수익이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B는 12%인데 일단 위험은 얘가 2%, 4% 되죠. 밑에 얼 같은 거 보니까 이때 이 자금을 투자할 때 어떻게 자금을 투자합니다. 자금을 A한테 80, B한테 20, A한테 60, B한테 40, 50, 50, 뭐 else 20, 80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본다는 거예요. 해서 자, 우리 분산 투자 결국은 자금을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한 거예요. 80% 투자하고 20% 투자 이 투자 방식인데 이걸 각각 곱해준다 이렇게. 해서 둘 다 값을 대보자고. 이거 곱하면 8% 나오지.
2.4. 요 곱하면 뭐 있습니까? 6%. 요거는 얼마 됩니까? 4.8이죠. 얘를 곱하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해본다는. 그래서 마지막 해보는 게 이건 2%. 얘도 곱하면 뭐 있습니까? 9.6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 둘 다 분산 추산 결과 기대 수익률 이 산출해 보니까 얘는 10.4%. 요건 뭐 있습니까? 10.8%. 그래서 얘는 보니까 11.5요. 6%지. 이런 기대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험은 좀 다른데, 요걸 갖다가 이제 루트 분산 투자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위험 대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얘가 위험이 보니까 2.1, 또 이게 2.4가 났다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이 자금 투자 방식은 수익이 제일 높지? 위험 가점 이게 같으면 요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투자할 때 A한테 자금 20, B한 자금 80 이런 게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지금 해서. 그러니까 절대 포트폴리오가 자금을 5대5 투자하는 데 쓰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좀 힘든 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 왜 힘든가 하면은 실제 시험은 답은 요 둘 중 한 개 나오게 돼 있으면 무조건. 그럼 이때 요 상관계수란 게 있거든요. 아마 거의 나면 답은 요 둘 중에 거의 결정납니다. 사실은. 자, 이때 요 위험이란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위험 등을 감수할 목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은 총 위험은 위험 말 뜻이 뭐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예요. 위험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있고 그 반대 뭐가 있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포트폴리오 시험 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정답은 여기 딱 태어나면 거의 여기서 90% 답이야.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 물론 이걸 번역을 참 잘못하면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것,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왠지 이게 연원 때문에 더 헷갈려 이게. 한자리가 아니 비자거든. 응?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요 의미를 잘 번역하셔야 돼요. 번역이 좀 중요하거든요.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것,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요. 자, 번역해 볼게요. 이제 보세요. 항상 원서는 우리말로 액면 그대로 번역하라고.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는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 거라고. 그러면 이런 분석만 잘하면 이런 위험은 제거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른 말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쓴다고. 거꾸로 얘는 뭐야? 아무리 분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요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주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건데, 그죠? 자, 우리 체계는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적용되어진 결과 어떤 걸 선택해도 반드시 이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여기 있는 어떤 이 현재 중앙동이 경기가 점점 굉장히 침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건물이든 B 건물 어떤 것에도 그만큼 집값 다 떨어졌다는 거 사실은.
이건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다른 말로 이 뭐요? 체계고, B 체계는 가보니까 A 건물과 B 건물인데 A 건물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거야. B는 완전 부실 공사야. 그럼 가보면 금방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예, 부실 공사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른 말로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장 전체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왔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시장에서 어떠다 나면 이건 전 몽땅 다 예, 체계. 우리 가정대표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인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제목 알 필요 없다고. 다만 시장에서 약이든 이 말 딱 나온 순간 이건 시장은 그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건 위험이고 이건 예, 체계. 그다음에 이 B 체계는 개별 물건마다 개별 자산이죠.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이 뭐냐고 이게 저기 있는 예, B 체계죠.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 어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예가 포함 생각하지만 이 말 보시라고.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제가 안 했거든. 근데 시험에 나왔네. 뭐 다 틀렸어. 동일한 조건 아니야? 곧 그게 책이라고. 왜? 들어본 적 없으니까 모두가. 그지? 근데 내가 이걸 수업했단 말이야. 했는데 어떤 분은 맞췄어. 어떤 분은 틀렸지. 이 개인 능력 차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비책이라고. 그러니까 개개 있는 물건마다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위험을 갖다고 이게 다른 말로 비책이고 똑같은 공통돼 있는 특징이 있죠. 여기 다른 말로 네, 체계. 그러면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제거 방법이 있냐 이걸 아시라고. 제거 방법. 체계는 뭐예요? 말뜻이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면 반드시 온다는 거지.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요건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분석만 잘하면. 그죠? 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고? 곧 그게 이렇게 흘러간다.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묻는 거 이거 묻습니다. 자, 분산 투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이때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아니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냐? 여기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포트폴리오 궁극적 목적은 결국 뭐 있습니까?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계수란 건 원래 0과 1 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 사이 있는데 이 계수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게 1이 플러스 1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될 수 있거든. 계수값이. 자, 이 상관이란 말이 뭐냐? 두 개의 변수가 어떤 연관성인 것은 이게 아마 통계 용어 쓰고 있는데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수업한 걸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 상관계에서 뭔지 모르지 강의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왜?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통계를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둘 사이 연관성인데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이래 해볼까? 일단 플러스란 말과 마이너스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값하고 분양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응? 땅값과 택지 가격과 분양가는 주택 분양가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겠지. 땅값 올라가면 분양가도 올라가지. 땅값 떨어지면 분양가 떨어지겠지. 요 둘은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지. 그죠? 여기에 다른 플러스야. 표현할 때. 연관성이 있는데 상관 연관성이 있는데 같은 방향 움직이는데 결국은 플러스라고. 다시. 자, 다시 아파트 사용 내용 연수, 사용 연수하고 그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 있는데
아파트 사용연수가 많아질수록 집값은 떨어지고 사용연수가 짧을수록 집값은요? 어쨌든 둘의 연관성이 있는 거지. 있는데 반대 방향이지. 그죠? 이게 마이너스라고.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상관계 참 이 설명이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어쨌든 암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요 둘의 어떤 수익률 등이 예, 같은 방향 움직인다. 자극 주었을 때 얘가 예, 플러스랑 이 올라간 자극점이 얘도 올라같이 올라간다. 이게 플러스고, 반대가 뿌려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 움직인다. 자극이 반응이 이런 게 다른 말로 마이너스 보시라고. 자, 그럼 일단 두 개의 변수 간에 요 계수값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예, 그죠? 극단적인 결과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결국은 반대 방향, 둘 움직임이. 그다음에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보니까 여기 있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여기까지 하자고. 요건 지금 내가 이해될 수 있을까? 될 때까지 말해요. 움직임이 수익률 방향 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는 무조건 반대 방향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플러스인 건 항상 뭐야? 같은 동일 방향 간다 이거요. 방향이 지금 이란 의미는 큰 의미 두지 말고. 자, 다시 그러면 물어보죠. 이 분필하고 집값은 연관성이 있을까? 없지. 없는 게 뭐냐? 그게 상관계수가 0 이랬습니다. 쓸 때 원래 연관성이 있으면 어쨌든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방 그 차이지. 그죠? 자, 이때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이럴 둘 중에 어떤 이 두 변수가 현재 이 분산처이 말입니까? 자금을 분산처인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어느 쪽이 좋은 투자 대상될까 한번 따져보자고. 자, 다시 이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왜 하느냐?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이냐? 비체계.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을까 묻는 게 상관계수라고. 그 두 개 변수가 어떨 때 분산처럼 훨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해볼게요. 자, 원래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물건 팔고 있는 장사꾼인데 아주 한여름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 밤에 짐을 꾸리는 거예요. 꾸릴 때 어떤 게 훨씬 효과적인지 봐보자고. 자, 일단 요 갑이란 친구하고 을이란 친구가 있는데, 갑은 우산과 비옷, 을은 우산과 선풍기. 이렇게 하죠. 한여름에. 그래서 우산 50개, 비옷 50개. 비옷. 우산 50개, 선풍기 50개랍니다. 이렇게 짐을 꾸렸어. 그래서 내일 물건 팔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갑과 을 중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응? 내일 비가 올지 아니 그걸 모르겠어 했던. 모르고 한여름이야. 내가 장사꾼 어떤 행동을 취하겠냐고. 응? 나 같은 이 행동을 취할 거라고. 그지? 한번 따져볼게. 자, 일단 극단적으로 비가 오면은 여기 다 팔리는 거지.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건 다 팔리는 얘는 안 팔릴까? 이론상, 극단적으로 봤을 때. 날씨가 굉장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은 이건 전혀 안 팔리겠다. 그지? 요건 뭐 이렇게 되거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지. 그죠? 여기에 상관계수 값이 뭐라고? 플러스야. 이건 반대 방향 움직이겠지. 여기에 뭐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총 판개수 100개. 0이지? 용 총 판개수는 뭐예요? 5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평균은 얼마예요?
50이지. 그러면 이 편차가 얼마예요? 그지? 그럼 편차 얼마예요? 그럼 이건 위험이 얼마라고? 50이지? 0이지? 분산투자의 목적은 뭐 할 목적이라고? 어떤 거? 위험 제거할 목적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분산투자할 때 값과 얼 어떤 행동치 한다고? 얼은 상관계수 값이 뭐지? 그럼 결국은 이 말이네.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예요. 여기 끝낼 건데. 왜냐면 이게 실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용이. 응? 어려운데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논리 가볼게요. 내가 현재 돈을 가지고 여러 개 건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각 투자 대상마다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하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을 측정해서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걸 딱 한 개 선택할 목적인데 선택의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 이 말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통해 딱 한 개 선택하는데 이 값 같은 거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B를. 근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평균 분산할 때 선택 못 할 거 아니죠? 그래서 요 대책이 뭐예요? 포트폴리오죠. 선생님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딱 한 거 투자할 수 있는 평균 분산 결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에도 오류가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포트폴리오. 자금을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하는 거지. 왜 하느냐 묻고 당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분산 투자했을 때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어떤 위험이냐? 비체계. 비체계가 뭐냐? 피할 수 있는 거. 그죠?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분산 투자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한 거지. 각각의 어떤 투자 대상들의 연관성, 상관성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상관성이 결국 뭐예요? 낮은 게, 즉 상관성 값이 뭐 있습니까? 이 개수가 이게 마이너스인 게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아, 이쪽이 훨씬 좋구나. 그죠? 그래서 위험 제거 양을 봤을 때 마이너스 위험 제거 양이 훨씬 뭐요? 많다는 거지. 플러스 위험 제거 양이 뭐요? 적다는 거지. 사실 이건 아주 극단적인데, 응? 그래서 생각컨대 뭘 하는가 하면 개수값 낮아지는 게 좋구나 이게 생각하라고. 요것만. 더 이상 진행 안 할게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굉장히 벅차거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마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 어떤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아. 독일 말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 자, 앞에 보니까 뭐 쭉 분석해서 내가 투자 대상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때 딱 한 곳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지? 아니, 이럴 때는 설마 바보가 아닌 이상은 A와 B의 분산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야. 무조건 B에 몰빵할 거 아니야. 한 곳에 몰빵해 주는 방식이 제일 좋은데 몰빵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 한다? 포트폴리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느니 여러 분산 투자의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니? 비체계. 비체계가 뭐니? 피할 수 있는 거. 요거 제거할 때 그 투자 대상들마다 약간 차이 있겠죠?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시면 자, A, B, C, D가 있는데 분산 투자할 때 요 사람 보니까 A는 보니까 A 투자는 주식인데 뭐 삼성전자 또 B는 삼성전자 있는 또 다른 회사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분은 주식, 부동산, 채권 또 저기 뭐 펀드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위험을 가장 많이 제거하는데 이들 관계가 분명히 중요하다. 관계가. 이들 관계를 파악해보는 방식이 상관계수다. 어쨌든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보다 작은 거 무조건 낮은 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한다. 이게 좋겠다. 투자 대상. 요거까지 생각하라고. 그래서 플러스란 건 그 이 대상들이 수익률이 같이 움직여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간다 생각하시면 돼. 일단 그런 것까지 마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마시면요. 포토블 시험 나면 거의 90% 여기 답이 다 나와. 여기 글자에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여기서. 나중에. 그 어디에 우리 책에 설명 꽤 많지만 다 필요 없다고 지금은. 자, 책 볼게 이제. 예, 책에 286페이지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포트폴리오. 양갈 1번 포트폴리오 어이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여러 개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 어디 포트폴리오죠? 한다. 따라서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갈 2번 포트폴리오 총위험이 떠죠. 자, 총위험에서 갈로 1번 체계적 위험은 가장 중요한 말은 거기 첫째를 제일 끝에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이러면 경기배등등 암기하지 말라고. 무조건 나오는 제일 경기배등등이 나오면 항상 더 뒷말에 무조건 뭐 있습니까? 시장이란 말이 꼭 튀어나와. 시장. 그래 보시고 예,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갈로 2번 비체계 위험. 자, 첫 줄 끝에 뭐라 했습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리고 예, 동그라미 1번 개별적 여기 핵심이야. 개별적. 예, 따라 피할 수 있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뭐 있습니까? 비체계 위험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양걸 3번 위험 감소 효과 했는데 그 밑에 갈로 1번 상관계수가 있더죠. 자, 상관계수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두 자산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말한다. 그래서 두째 줄 끝에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D장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수익률 움직임이 같은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에 가깝다. 어쨌든 플러스라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네, 3번 움직임이 상이한 방향 반대 방향 간다. 이건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마이너스 값. 자, 그래 보시고 지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 거기에 있는 288, 89, 290, 91 이런 건 그냥 넘어가셔. 지금은 큰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자 292페이지 가보니까 292페이지 거기 있는 예제 문제 위에 거 첫 번째 줄 가볼게요. 인프레 등을 보지 말고 무조건 가면 여보죠. 인프레 등이 얘가 딱 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이런 글자 찾아가. 이런 글자.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체계적 나있지. 나오면 이건 제거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두 개의 자산,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마이너스지. 그죠? 마이너스는 벌써 양의 값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 효과가 작다 말은 자 보시 우리 위험 제거가 더 큰 게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일단 거기 끝에 뭐라 했습니까? 위험 절감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라면 이건 앞에 틀렸네요. 뭘 고쳐야 되면 3번에 보니까 수익률이 서로 동일 방향 움직임 쓰면 이거 플러스 맞지. 이럴 때 뭐 분산 위험 효과가 적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93페이지 4절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자, 이건 굳이 암기하지 말고 개념 이해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보세요. 현재 내가 은행에 저축할 건데 10억이란 돈을 저축할 거예요. 이때 금리가 10% 해보자고. 이면 1년 후에 얼마 될 것인가? 원금이 잡기를. 일단 세금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11억 되겠죠? 자, 그러면 내 궁극적 알고자 하는 목적이 현재 있는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 그래서 자, 미래 가치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미래 가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있거든. 이런 걸 다른 말 개수라 쓴다고. 거꾸로 자, 그러면 1년 후에 11억을 요 금리가 10%일 때 현재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수 있지. 그죠? 이런 궁극적 목적이 언제가 파악할 목적입니까?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이죠. 그죠? 자, 물어보자고. 이걸 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분이 있다고. 내가 5년 전에 5억이란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었는데 5년 전에 현재 7억 주고 팔았다 했을 때 어떤 분은 보통 뭐랍니까? 나 2억 벌었다 하죠. 관연 5억이란 돈을 저축했을 때 5년 후에 보면 찾는 금액이 본다면 오히려 달라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화폐는 시간이 달라지면은 가치의 부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뭐 있으면 내가 실제 이익을 받다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 물론 이제 나중에 깁스가 문제 따라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현재 5년 후에. 자, 여기 현재 10억이란 돈을 갖다 투자한다면 이 건물 가치가 보니까 여기 있는 5년 후에 13억 가치가 같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 예상컨대 보니까 이 건물이 자 5년에 보니까 한 16억 주고 팔 수가 있으면 이건 투자하겠지. 그죠? 이게 보니까 현재 뭐 12억 가치 있으면 투자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자, 이 13억이 현재 가치 보니까 이게 5년 후 13억 하는데 현재 끌고 와 보니까 이게 10억 가치가 있대. 그럼 내가 이 현재 시장에 매매된 9억이면 이거 이 물건 사겠지. 11억이면 이거 물건 안 살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런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화폐는 시간상 차이가 있으면 그 가치를 갖다 이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주는 방식이 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 시장 가치라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궁극적 알고자 한 값이 미래에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은 미래 가치고 현재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은 현재 가치인데 이걸 산출해 주는 계수가 있거든. 우리 책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 295페이지 거기 있는 박스 있지. 이런 값이 있어. 이런 값. 이걸 보통 계산되진 수치인데. 자, 다시 보세요. 글자가 너무 긴 결과 마음에 이걸 줄여서 현재 가치를 현가 이렇게 쓴다고. 미래 가치는 내가에서 내가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항상 문난식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알고자 하는 값이 현재이냐 미래냐 먼저 보시라고. 그런데 자, 다시 해볼게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우리 아마 그 책 보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 여기서 먼저 우리 전에 할인율과 할증률 한 적이 있지. 현재 있는 금액을 투자한 미래 금액은 더 커지겠지. 그죠? 이게 뭐요? 금액을 더 크게 만드는 율 무슨 율? 할증률이라고.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로 끌고 오면 그 금액이 작아지겠지. 이걸 뭐라 한다고? 미래에 있는 금액을 할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은행에서 말하죠. 이걸 금리. 그래서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할증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우리 거기 있는 책 보니까요. 294페이지. 미래 가치를 구해주는 방식 크게 뭐 있습니까?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시불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 갈로 2번. 연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근데 뒷장 가보니까 감채 기금 계수가 있습니다. 다시 297페이지. 자, 현재 가치도 보니까 일시불 뭐가 있습니까? 평가. 두 번째 뭐가 있지? 연금의 평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자, 먼저 기억할 것은 내용 똑같죠? 일시불, 연금. 요건 다른 거예요. 저당상수, 감채. 우리 과거에 시험 났을 때 다음은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닌 거 시험 나왔다고. 그럼 이건 장난 안 칠 거 아니야. 걸쳐 보이니까. 요거에 장난치겠네 항상. 그지? 자,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어보라고. 자, 이런 거 일시불 평가란 건 그냥 한번 쭉 들어보라고. 논리가 있으니까. 5년 후에 10억이 현재 얼마 가치가 될 것인가. 이게 일시불 평가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현재 5억을 저축하면 5년 후에 화폐 가치 얼마가 될까? 이게 다른 말로 일시불 내가입니다. 연금. 그냥 쭉 한번 들어보라고. 어떤 사람이 매년마다 은행에 1억씩 똑같은 금액을 5년 동안 저축했을 때 5년 후에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찾는다면은 이게 연금 내가라고. 거꾸로 어떤 사람이 매년마다 5년 동안 1억씩 받을 수 있는 돈을 매년 받지 않고 일시불로 몽땅 다 끌어모으면 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연금 평가예요. 그 다음 자, 저당상수는 우리 저당이랑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란 돈을 빌려서 5년 동안 원금이자 갚을 건데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이게 저당상수고. 또 감채기금은 5년 후에 10억이란 정기적금을 타기 위해서 매년마다 은행에 얼마씩 저축할래? 이런 게 다른 말 감채기금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둘 다는 연금이든 일시불이든 최종 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궁극적 목적이 뭔가 하면은 최종 뭐요? 목돈. 을 갖다가 알고자 한다. 근데 일시불은 몇 번 넣었어? 몇 번? 한 번 넣은 거지. 한 번 딱 놓고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받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투입 금액이 한 번 넣고 여기 있는 전체 있는 금액, 최종 금액, 전체 있는 금액이야.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그지? 그런데
그런데 연금이란 것은 뭐요? 몇 번 넣었어? 여러 번 넣은 거죠, 여러 번.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넣고 뭐 있습니까? 여러 번 넣고 전체 있는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 곧 이게 연금이라고. 중간까지 빼버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근데 여기 있는 저당 상수하고 감채기금은 전체 있는 목돈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매 기간 있는 여러 금액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얘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얘는 전체 금액은 알고 있는데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건 알고 있는데 예.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여러 번 금액을 알고자 하는 거지. 요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딱 한 번의 금액이 이동된다. 이게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우리 마트가 뭐 있습니까? 이 물건 살 때 카드 주면 일시불 할래 할부를 묻지. 일시불이 뭐냐? 곧 이게 똑같은 거 한 방에 끝내는 거라고. 연금이란 건 물론 매년 같은 거면 연금을 우리 특히 이 연금을 쓴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했던 분이 은사가 이제 제일 먼저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 쓴 게. 왜 하필이면 연금을 썼냐 물어보니까 물론 영어상에도 연금이 표현되겠지만 우리 연금 받는 건 매년 받는 금액을 똑같이 같아. 근데 이미 난 연금 받는 금액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연금 생각 사실은 이유가. 그러니까 원서를 이렇게 번역한 것도 맞겠지만 실제는 이 책을 쓴 저자한테 물어봤다고. 왜 하필 이 말 대신 다른 용어 있지 않느냐니까 그 말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대. 그러니까 우리 보통 퇴임해서 연금할 때 연금 받는 금액 다 알고 있어 벌써 매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이게. 그다음에 은행 저당 잡는 건데, 그죠? 저당 잡으면 매월마다 갚는 게 원리금 상환액이지. 그런 걸 파악할 목적이 저당 상수고. 그 반대 우리 적금 있지? 나 적금 탈 목적이 10년에 10억 만들기 위해서 5년에 얼마 만들기 위해서 적금 있단 말이야. 적금 할 때 이미 금액 알고 있는데 매월 투자 금액을 알고 잘 때 쓰는 방식이 감채기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 뭐합니까? 내가 한 번의 금액인데 최종 금액을 갖다가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은 일시불 내 거고, 한 번의 금액을 돈을 투자했는데, 그죠? 현재 있는 금액 파악할 목적은 일시불 현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금액을 돈을 투입했는데 두 번씩 넣은 거예요. 했는데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은 연금 현가고, 여러 번 돈을 투자했는데 뭐 있습니까?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은 연금 내가고. 그 다음에 전체 있는 금액은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알고 있는데 매기 여러 번 금액을, 이 말은 쪼개진 금액이야. 이 금액을 매년 쪼개면 얼마 될 것이 묻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번 금액을 알고 잔다 했을 때 현재 금액이면 저당상수, 미래면 감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다음에 가면 대충 그 개념 파악이 실제 계산 문제 등을 풀 수 있거든요. 우리 책에 보니까 우리 계산 공식이 있어. 이 공식 전혀 하지 마. 이 공식을 어떤 분이 계속 암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봐. 원래 제가 전공이 투자금융이 내 전공인데 나도 석사과정 이거 다 이 공식을 다 도출해봤어. 근데 웃기는 건 지금 현재 이 공식 기억하냐? 난 못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문 딱 내면 어느 방 쓸래 딱 보고 다음 뭐 이런 표를 찾아가는 거야. 우리 아까 저기 뭐 있습니까? 295페이지 있죠? 295페이지. 이 이자가 있죠. 0.0001%부터 999%까지 다 있어 이게. 그 표가 다 있다면 그 표 찾아가면 돼. 그러니까 굳이 이 공식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 가면 일시불 내가 계수의 공식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화폐 가치 결국은 왜 하느냐? 화폐는 시간상 차이가 있으면 결국은 가격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있습니까? 같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물론 뭐 학문사적 설명할 수 있는 해봐야 의미 없을 거고 요것만 느끼라고. 자, 오래 보시고. 이건 굳이 책을 이 화폐가 암기할 필요, 저기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303페이지 현금 흐름 예측과 분석이 있죠. 요거 할 거 이제.